안녕하세요. 이재호 연수구청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세무일과 세정팀장 류재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알기 쉬운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이재호 연수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때문에 왔는데 뭔 박수를 치라고 그래요. 예, 구청장입니다. 이재호입니다. 성의했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은 연수구의 많은 또 이 국가요, 민족의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연수구가요, 여러분, 우리 연수구에서 시세, 국세, 구세 전부 다 걷는 세금은 약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효자구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조가, 세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중에 순수한 구세, 재산세는 1,76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거 갖고 이게 구로 다 직접 들어오는 세금이고요. 또 이걸 갖고 구청장은 살림을 하는 겁니다. 연수구가 1년에 쓰는 예산은 제가 민선 6기 구청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7기 때 떨어지고 8기 다시 시작이 됐는데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구청장 하는데 약 연수구 예산 7천억이었었습니다. 그랬던 걸 지금 8,700억까지 끌어올린, 나머지 무슨 얘기냐, 국비, 시비를 많이 끌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나, 저도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금을 내면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을 낸 것만큼 나도 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유리봉투잖아요. 유리지갑이죠. 다 들여다보이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360만 원이 나갑니다. 매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980만 원을 또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를 하니까 연체도 못 시키고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세금 내는 걸 아까우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내주신 세금을 저는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쓰면서도 이런 생각한다. 야, 진짜 아깝다, 세금 내기가. 이렇게 쓰여질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는 안 될 겁니다. 왜? 또 이 나라 구조가 세금을 안 내면 연체가 되거나 뭐라면 또 사람으로서는 못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참 이러면 또 저러면 여러분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세금을 잘 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혹여라도 억울한 세금으로 인한 억울한 민원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원인을 귀찮아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세금을 내주시는 분들은 최대한 예우도 갖추고 이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억울함은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그런 구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업무 지시도 했고요. 오늘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또 그럼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있었을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또 지적도 해주시고 문의도 해주시고 저희에게 건의도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잘 모시고 잘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른 데 가서 다 뭐 축사를 해도 사실 이 자리가 제일, 저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적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안 낼 수 없다면 결국은 뭐냐? 잘 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이 잘 내라는 잘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신 여러분의 마음, 심정 잘 헤아려서 구정을 잘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기했습니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인하여 자리를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그동안 잦은 세법 개정으로 어렵고 복잡해진 부동산 세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세금 절세 방안 등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금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 후 사전 접수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하실 이세용 세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세무사님께서는 현재 이세용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로 재직 중이시며 연수구 지역 세무사회 운영위원과 2018년부터는 연수구 마을세무사와 지방세 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이세용 세무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세용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연수구청에서 마을세무사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떨린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연 준비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강연할 테니까 조금 떨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내용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마을세무사라는 제도 자체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주제로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그리고 증여세, 제가 실무에 있으면서 가장 상담을 많이 하고 또 신고도 많이 하는 부담부증여,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조금 안 좋겠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자녀한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좀 싸게 파는 저가 양도까지 해서 내용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사전에 질의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제 시작을 하면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살펴보면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말 그대로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상당히 단순한데 이제 우리가 잠깐 연수구 자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던 기간이 있잖아요. 20년도 6월 19일부터 22년 11월 13일까지 연수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만 했다고 해서 만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년도 6월 19일부터 22년 11월 13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2년이 지나서 그냥 지금 양도하는 시점에는 연수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아니기 때문에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라고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기간 내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무조건적으로 2년 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서 그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여기 계신 분들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보통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아파트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잖아요. 근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은 잔금을 치른 날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될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을 했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잔금을 치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세법에서 예외적으로 계약 당시에 무주택인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무주택이었던 경우에는 거주 없이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그때 당시에 주택이 있었다면 2년 보유 플러스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받으려고 판단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분명히 이거 추징당하는 사례 많을 거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예로 들면 우리가 20년 우리 연수구 내에 부동산으로 가정을 했을 때 20년 5월 15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20년 6월 19일 날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7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다면 우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이때 주택을 취득한 건데 만약 우리가 이때 매매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이 없었다면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만약 이때 주택이 하나라도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해제가 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에 대해서 고려를 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10년 있다가 양도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만약 보유만 했다면 10년 뒤에도 비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서 괜히 추징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로서 1주택이고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가 되는 건데 그럼 1세대가 뭐고 1주택이 뭐고 그럼 2년은 언제부터 보유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1세대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무조건 배우자가 있어야 결혼을 해야 독립된 세대로 인정해 주면 사실 불합리하니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당연히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질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독립된 세대가 되는 거지. 우리 간혹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자녀한테 자녀랑 독립된 세대를 만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건데 그냥 자녀를 등본상 주소지만 이전을 하고 자녀가 아직은 소득은 있지만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20대여서 실질은 같이 살 때 등본만 전출을 시키려고 한다. 그래도 비과세가 된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데 요새는 예전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진짜 그 아들의 핸드폰 주파수 있잖아요. 그걸로 새벽 시간대에 주파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실질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등본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의 주택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에게 1주택을 증여한 다음에 해당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아들한테 아들이랑 실질로 세대 분리가 돼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은 독립된 세대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한데 실질은 동일 세대이나 실질은 동일 세대이나 그냥 전출만 시켰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100% 추징당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으니 실질로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다음에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세대 분리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이제 이거를 궁금해하실 건데 세대 분리는 실질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괜히 우리가 증여를 한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전에 바로 전날에 세대 분리를 시켜버리면 괜히 세무서랑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저는 어차피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통 2년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과세 받으려는 주택의 양도일 전 1년, 양도일 후 1년 해서 총 2년 정도는 세대 분리하고 나서 이제 실질로 뭐 합치시려면 합치셔라, 그렇게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세무사마다도 다르고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이라 좀 안전하게 2년 정도를 하는데, 뭐 1년 정도 하더라도 실질로 세대 분리했으면 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각자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1세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1주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이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건축법에서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부속 토지를 이제 주택으로 보는데, 소득세법에서는 허가나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게끔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주택인 거고요, 소득세법에서는. 그리고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주택이 아닌 거예요. 만약 내가 2주택이 있는데 하나의 주택에서는 거주를 하고 있고요, 하나의 주택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일단 건축법상에는 2주택이지만 내가 실질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까지 가능한 거니까 세법은 무조건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장 문제가, 이 1주택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오피스텔이거든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으로 취득 시에는 비주거용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무조건적으로 상가로 해가지고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세법에서는 실질로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실질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 등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상 근린생활 시설으로 주택이 아니지만 소득세에서는 실질로 주거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이제 우리 오피스텔 관련해서 월세 놓거나 전세 놓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간혹 가다가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약에다가 전입신고 불가 또는 우리 월세 세액공제라고, 근로자들은 월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는 게 있거든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주택수에 산입이 된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만 안 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면 걸릴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 만약에 물론 안 걸려가지고 넘어가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괜히 걸렸을 때 그 중개사한테 뭔가 책임 전가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냥 뭐 특약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 주거로 임대하면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랑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그리고 양도 차익이 3억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세금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랑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주거용이 아니라. 그럼 당연히 우리는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비과세인 줄 알고 만약 세금 신고를 안 했어요. 우리 비과세라고 판단되시면 세금 신고 잘 안 하시잖아요. 비과세인 줄 알고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만약에 우리가 3년 뒤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걸렸어요. 그러면 본세 양도차익 3억이면 이제 가세표준이랑 양도차익이랑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양도세만 1억 400만 원이 나오고요. 오피스텔이 있는 것 때문에 1억 400만 원에 무신고 가산세가 이제 본세의 20%, 2,800만 원. 그리고 이게 납부 불상시 가산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양도를 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1년에 거의 한 약 10% 정도 붙거든요. 3년 뒤에 걸렸으면 4,200만 원. 이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1억 7,400만 원의 세금이 추징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년 뒤에 걸렸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 나오는 거지. 만약에 5년, 우리 양도세는 5년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10년까지 추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뒤에 걸렸다고 하면 납부불성시 가산세만 거의 100% 돼서 오히려 진짜 양도차익 이상을 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그냥 뭐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있다라고 하면 아 나는 2주택이구나, 그냥
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시가가 8억이고요. 그리고 5억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3억이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사실 오피스텔은 연수구 내에 물론 양도 차익이 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오피스텔이 양도 차익이 큰 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가 2억에 취득가액 1.8억, 그래서 양도 차익은 2천만 원. 이때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당연히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우리 1주택 양도했을 때 세금이 1억 정도가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1억 세금 낼 바에 그냥 이 오피스텔 어차피 양도 차익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처분을 해버리자고요.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겠죠. 2천만 원이면 많이 나와봐야 2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양도세가. 그럼 아싸리 우리가 그냥 200만 원 깔끔하게 세금 내버리고 1억을 비과세 받는 게 낫지, 괜히 이 200만 원 안 내자고 1억 나중에 추징당하면 가산세까지 거의 막 3년 뒤면 1억 7천만 원 추징당할 건데 그렇게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오피스텔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증여해버리면 당연히 오피스텔 증여하고 아파트 양도하면 1주택이니까 비과세 혜택이 되겠죠. 만약에 오피스텔이 2억이라는 가정하에 오피스텔을 증여하면 오피스텔은 증여세가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양도하는 것보다는 세금이 많이 나오지만 증여했을 때 세금이 증여하고 3천만 원 세금 내고 안전하게 1억 비과세 받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도나 증여를 우리 동일 세대원인 자녀한테 양도를 한다 혹은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1세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동일 세대원한테 하면은 비과세가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다른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한테 양도 또는 증여해서 우리는 1세대 1주택을 만들고 나서 이제 양도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라는 것까지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론으로 제가 사전 질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금 내가 주택이 2개가 있는데 어떤 거를 먼저 팔아야 될까요? 라고, 어떤 걸 팔아야 절세가 될까요? 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우리는 비과세를 받을 양도 차익이 큰 거를 비과세를 받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지금 우리가 A 아파트가 양도 차익이 3억이고 B 아파트가 양도 차익이 5억이라는 가정 하에 어떤 거를 먼저 팔아야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그죠? 이거 보듯이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B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면 A주택은 양도 차익이 3억이기 때문에 세금을 1억을 내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냥 B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B 아파트는 양도 차익이 5억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거의 1억 9천 정도가 나와요. 1억 9천 내고 A주택 비과세 받으면 결과론적으로 9천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2개의 주택이 있는데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이 작은 거부터 먼저 팔고 큰 거를 비과세 받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주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잖아요. 이 2년 보유는 언제부터 하면 되냐,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건데, 보유 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 시점부터 기산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취득 시점이 또 언제냐? 아시다시피 우리 다 지어진 아파트 주택 사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어지지 않은 우리 분양권 상태로 뭔가 취득을 했다면, 분양권이 준공이 되고 사용 승인일 또는 잔금일 중 늦은 날 주택을 취득한 걸로 봐요. 이게 간혹 가다가 계약일로 판단을 하시고,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계약일에 취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우리가 A주택을 22년 7월 1일에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22년 8월 1일에 잔금을 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비과세를 받아야, 이때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하고 양도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즉 우리가 22년 8월 1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2년인 24년 7월 31일 이후에 팔아야 A주택은 비과세가 되는데, 계약일부터 판단을 하시고 계약일부터 2년 뒤인 24년 7월 10일 날 팔았잖아요. 그러면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우리 2년보다 하루만 먼저 팔아도 비과세 안 되고 추징당하니까 이 부분도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분양권 예로 들면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사용 승인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2년 7월 1일에 분양권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24년 8월 1일에 주택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2년 보유 시점은 이때부터가 아니라 이때부터 기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택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A 분양권 계약을 하고 이때부터 2년을 보유한 다음에 팔면 비과세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24년 7월 10일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분양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과세 표준에 그 1년 미만 보유했다면 77%고요.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이거 좀 오타인데 1년 미만 77%, 1년 이상이면 몇 년 뒤에 팔든 간에 무조건 66%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분양권 취득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고 비과세라고 판단했다면 만약 양도 차익이 3억이다. 그러면 그리고 2년 뒤에 팔았잖아요. 그럼 66%, 3억에 66% 거의 1억 9,800 본세가 추징될 거고요. 거기에 가산세까지 해서 3억 남은 거 3억 다 추징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사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오케이 인정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어요. 우리가 이사를 가려면 살 집을 구해놓고 가야 되는데 살 집을 구해놨다고 해가지고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주택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각자 결혼을 안 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결혼을 했다고 2주택이 됐다고 비과세 혜택을 안 주면 당연히 불합리하겠죠. 그리고 우리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아버님을 모시려고 동거 봉양을 했어요. 근데 비과세가 안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상속.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난 그 주택만 가지고 있었으면 비과세가 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1주택을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기치 못하게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안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특례를 두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1세대 2주택이 됐다. 그럼 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돼요. 예전에는 우리 그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세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뭐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또 2년 이내 팔아야 됐다가 또 언제까지는 또 1년 이내 팔고 또 1년 이내 전입까지 해야 됐다가 그런 게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싹 다 없이 그냥 1년 이상 지나고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 팔면 종전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는 건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비과세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종전주택은 당연히 2년 이상 보유 요건이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지정되고 해제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2년 거주까지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추징 분명히 많을 거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서 추징당하는 일 없도록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이 2년 거주가 왜 문제가 되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사실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판단을 해요. 근데 이 거주 요건은 양도 시점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내가 취득 시점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이 거주 요건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사실 양도하실 때 뭐 부동산에 이제 물건 내놓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만약에 중개사 쪽에서 이거 양도 시점의 조정 대상 지역 아니니까 거주 안 했더라도 비과세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 말을 듣고 만약에 그 판단 하에 거주 안 하고 비과세 신고를 한다면 100% 추징 당할 거니까 이 부분은 정말 꼭 명심하셔가지고 추징 당하는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관련해서 사례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20년 1월 1일에 A주택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21년 1월 1일에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이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우리 종전주택이 뭔지, 종전주택이 뭔지, 그리고 새로운 주택이 뭔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1년 3년 요건 뭐 적용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사례에서 보듯이 20년 1월 1일에 A주택 취득했고 21년 1월 1일에 B주택 취득했어요. 그럼 당연히 먼저 취득한 A주택이 종전주택이 되겠죠. 그리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B주택이 새로운 주택이 되겠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이 날짜를 써놨기 때문에 그냥 1년, 3년 해가지고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만약에 이게 날짜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이 1년 이상 지나서 B주택 취득했고 3년 이내 팔았다 하더라도 이 A주택이 보유가 안 됐으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3년뿐만 아니라 2년 보유했는지까지 요건을 따져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돼서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A주택을 비과세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B주택을 바로 다음날 양도했어. 그럼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B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는 1세대 1주택이잖아요. 우리 21년도에 이거는 제가 괜히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21년도에는 하나 양도하고 마지막에 비과세 받으려는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으니까 우린 양도하는 시점에 그냥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 비과세 받고 바로 다음날 B주택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년 1월 1일 날 A주택 취득했고요. 21년 1월 1일 날 B주택 취득했어요. 그리고 A주택을 3년 이내인 21년 10월 31일 날 양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우리 아까 봤듯이 2년 보유 안 했으니까 비과세 안 되겠죠. 이렇게 제가 상담한 건 중에 당연히 납세자는 1년 이상 지나고 3년 이내 팔았으니까 비과세가 된다라고 해서 신고도 안 했는데 세무서에서 이제 신고를 잘못하거나 과세 대상인데 납부를 안 하면 과세 예고 통지라는 걸 날리거든요. 그 과세 예고 통지서를 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없어요. 2년 보유 무조건 돼야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 요건 오히려 2년 보유는 쉽잖아요, 요건이. 1년 3년 요건은 맞췄는데 간단한 2년 보유 요건 생각 안 하셔가지고 추징당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주택 양도하고 B주택 양도했어요. 이게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우리 B주택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죠? 왜 안 되냐? 2년 보유 안 했으니까 B주택. 1세대 1주택이지만 2년 보유 안 했으니까. 이거 제가 계속 2년 보유 말씀드리는데 이거 정말 저한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사건이 터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추징당하는 사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만 막상 팔 때는 생각을 안 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 더 예로 들면 우리 19년도 12월 1일 날 B주택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20년 1월 1일 날 A주택 취득하고 21년 1월 1일 날 B주택 취득했어요. 여기서 종전주택은 뭘까요? 그죠? 이 계약한 거는 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계약한 건 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잔금일이 주택을 취득한 날이에요. 그래서 A주택이 종전주택이 될 거고 B주택이 새로운 주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났고 3년 이내 팔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4년에 B주택 양도하면 당연히 얘도 2년 이상 지났으니까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냥 종전주택이 뭐고 새로운 주택이 뭐고 그리고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났고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 팔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2년 이상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근데 이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제 현장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게 이 분양권 때문이거든요. 근데 분양권도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분양권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권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적용하는 게. 우리 아까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설명드렸잖아요.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잔금일과 사용 승인이 좀 늦은 날 주택을 취득하는 걸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만약에 내가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주택을 취득한 걸로 봐가지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면 돼요. 이거 이유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은 잔금일과 사용 승인이 좀 늦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사례 좀 볼게요.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에요. 18년도 1월 1일 날 A 분양권 취득했고요. 19년도 7월 1일 날 B주택 취득했어요. 그리고 23년 1월 1일 날 A 분양권이 A주택으로 전환이 됐어요. 여기서 종전주택은 뭘까요? 종전주택은 우리 분양권은 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양권이 전환된 이때 A주택을 취득한 거니까 종전주택은 B주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주택은 당연히 A주택이 될 거고요. 그럼 이 분양권 취득을 지워버리면 돼요. 얘는 고려하지 말고 얘가 언제 전환이 됐냐 보고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B주택,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23년 1월 1일에 A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A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럼 B주택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거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죠. 두 번째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종전주택이 뭘까요? 그죠. 당연히 B겠죠. 새로운 주택은 A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B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했는데 얘는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얘는 지워버리고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A주택 취득했어야 되잖아요. 1년 안 됐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3년 이내 팔았고 2년 이상 보유했지만 1년 이상 안 지났단 말이에요. 비과세 안 되겠죠. 세 번째, A주택 취득을 했고요. 18년도 1월 1일에 A주택 취득했고요. 18년도 7월 1일에 B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1년 이내에. 그리고 이 B 분양권이 23년 1월 1일에 주택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때부터 3년 이내에 A주택 양도했어요.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분양권을 지워버리면 돼요. 그럼 종전주택이 A주택이 되고 B주택이 새로운 주택이 되죠. 그럼 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분양권 계약 자체는 1년 이내에 했지만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거는 1년 지나고 난 23년이기 때문에 1년 요건 갖춰졌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 양도했으니까 비과세 되겠죠. 마지막 사례는 18년 1월 1일에 A주택 취득을 했고요. 18년도 7월 1일에 B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23년 1월 1일에 B주택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3년 이내에 이제 B주택을 양도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얘 지워버리면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 취득했고요.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팔았잖아요. 그죠? 종전주택을 팔았어야 되는데 새로운 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종전주택, 새로운 주택이 뭔지만 판단하면 정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20년도 12월 31일까지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종전주택, 새로운 주택을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1년, 3년 요건 판단하면 되는데 21년 1월 1일 이후에 내가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오히려 21년 1월 1일 이후가 더 쉬워진 게 이제는 전환되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 언젠지가 중요해요. 분양권을 취득한 요건 한번 볼게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1년 1월 1일 이거 잘 보세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경우로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에 분양권을 취득을 했고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까 주택 취득한 거랑 동일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쉽죠. 근데 다만 여기 보듯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해야 비과세가 되지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이 분양권이 종전주택이 되면 안 돼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춰줘야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우리 사례 좀 볼게요. 21년 이후 취득분이에요. 이전 취득분 아니에요. 따로 구분하셔야 돼요. 18년 1월 1일에 A주택 취득했고요. 21년 1월 1일에 B 분양권 취득했어요. 그리고 22년 1월 1일에 B 주택으로 전환이 됐고 24년 7월 1일에 A주택으로 양도가 됐어요.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1년 이상 종전주택은 A주택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주택은 B 분양권이 될 거예요. 21년 이후 취득분이니까. A주택,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고 B 분양권 취득했고요. 이때부터 3년 이내 팔아야 되잖아요. 전환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이때부터 3년인 23년 12월 31일까지 팔았어야 A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건데 우리는 전환된 날로부터 3년 이내 3년 이때부터 3년을 기산을 하면 세금이 추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돼요. 21년 이후는 얘가 이 분양권 자체 취득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후분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년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과 이후 취득분을 구분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 21년 1월 1일에 A 분양권 취득했고요. 22년 1년 뒤인 22년 1월 1일에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3년 이내인 23년 1월 1일에 A주택 양도했어요. 그럼 이때 1년 A주택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24년 7월 1일에 B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이때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분양권 취득하고 1년 뒤에 B주택 취득했고 B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얘를 만약 양도했으니까 이게 분양권을 먼저 만약에 우리가 이 A주택으로 전환이 되고 A주택을 양도해도 우리는 아까 봤듯이 21년 이후 취득분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해야 비과세가 되는 건데 여기는 먼저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18년 1월 1일에 A주택 취득을 했고요. 21년 1월 1일에 B 분양권 취득했어요. 그리고 21년 12월 31일에 A주택 양도했어요.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종전주택, 새로운 주택 1년, 3년, 그리고 A주택 2년 보유했잖아요. 비과세 되겠죠. 마지막 21년 1월 1일 A주택 취득했고요. 22년 1월 1일에 B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1년 뒤에. 그리고 23년 1월 1일에 A주택 양도했어요. A주택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죠? A주택은 비과세가 돼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 하나가 남았어요. 22년 1월 1일에 B 분양권 취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도하는 시점에는 A주택 없어요. 24년 7월 1일에 B 분양권 양도했어요.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2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판단할 때는 이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만 주택으로 해서 그냥 1년, 3년을 판단하는 거지 분양권 자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주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비과세로 알고 팔면 일단은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다행히 77%는 아니지만 1년 이상 지나고 팔아서 세금 66% 세금 내야 되니까 이것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얘는 가능, 얘는 불가능.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분양권 가지고 헷갈리는 게 1세대 1주택 1분양권 대체 취득 비과세 특례랑 그냥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완전히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규정은 세법에 별도로 있는 규정이고, 이거는 그냥 아까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1주택 1분양권 대체 취득 1년 3년 요건이랑 별개로 그냥 다른 규정으로 생각하시고 얘를 들어주세요. 우리 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그리고 대신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로 한정을 해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잠시만요. 우리 이 분양권을 사실 1년 3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데, 내가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다가 이사 가기 위해서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우리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집이 안 지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3년 이내 팔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지만, 아니 살 집도 없는데 종전주택을 팔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길거리 나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대신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이에요. 이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원래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데, 3년이 지나더라도 완공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분양권으로 이제 주택으로 전환된 곳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리고 완공 전 3년이 지났더라도 완공되기 전이라도, 그리고 완공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은 3년이 분양권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이 지나서 팔았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아까 우리 1세대 2주택 1주택 1분양권 대체 취득에 있어서는 우리 거주해야 된다라는 요건 없었잖아요. 그 3년 이내 팔면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없는데, 이 3년 지나서 우리가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에는 분양권으로 지어진 주택에 우리가 들어가 살 거다라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원래는 이게 그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이 규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주택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1년 이내에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22년 2월 14일 이전에 만약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내가 주택 취득하고 그 다음날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이 요건만 갖춰진다면 그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 22년 2월 15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가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분양권을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취득을 했어야 이제 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예로, 우리 지금 아크베이가 아직 준공이 안 됐잖아요. 아크베이 분양권을 내가 만약에 전에 샀다 하면은 그냥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다음날 아크베이 분양권을 샀다 하더라도 이 요건만 갖춰지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이후에 샀다, 승계로 해가지고 이후에 샀다라고 하면 무조건 1년 이상 지나고 취득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 이사 가기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끝났고요. 우리 다른 특례인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 아니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 2명이 혼인을 했어요. 근데 그럼 2주택이 되겠죠. 당연히 하나의 세대에. 근데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비과세를 안 해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해줘요. 물론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갖춰져 있었어야 돼요. 2년 보유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혼인한 날은 사실혼이 아니라 우리 법률혼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1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제 와이프가 1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제 걸 먼저 팔면은, 그리고 2년 보유했다는 가정하에 제 거 먼저 팔고 비과세 받고, 그 다음날 제 와이프 거 주택을 팔면 2년 보유했으면 당연히 두 개 다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청약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각자 주택 취득하고 이제 혼인 신고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거봉양. 부모님 모시겠다는데 2주택 됐다고 비과세 해주면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돼요. 혼인은 5년이고요. 동거봉양은 10년이라는 거. 네, 이거 기간도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 하나 빠진 게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는 주택이 2개가 있고요.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거봉양에도 혼인이랑 동일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2개 있으면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 그것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례의 마지막으로 상속. 상속 관련해서도 사실 내가 상속주택을 받았는데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라고 상담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상속으로 인한 특례 한번 먼저 볼게요. 상속 개시 당시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 개시 당시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예요. 개시 당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우리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 B를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상속받을 당시에 주택이 하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A주택을 양도했을 땐 비과세가 돼요. 물론 이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일대 취득했다면 거주까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속으로 주택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된다고 하네. 그래서 나는 이거 빼고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얘를 양도한 거예요. 얘는 과세돼요. 이 사례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산입 안 한다라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이 상속주택을 언제 내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을 했냐, 이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먼저 받고 취득을 했냐에 따라서 주택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달라진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당연히 A주택 비과세 되는 거고요. 이때 만약에 상속주택 A가 있고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 A주택을 양도했어요. 사례에서 상속주택을 우리 20년도 1월 1일에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B주택을 22년 1월에 취득했어요. 이 A주택을 제가 이거 퀴즈로 했어야 되는데, 얘를 3년 이내에 만약에 22년 12월 31일 날 A주택, 즉 상속주택을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얘는 A주택은 비과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속으로 내가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있잖아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 규정으로 인해서 얘는 A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내가 상속주택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하면 이 상속주택을 3년 이내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내가 아버지랑 아들이랑 동일 세대라는 가정하에 17년도 1월 1일에 아버지가 A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18년도 1월 1일에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상속주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특례 적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상속으로 너가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받아서 2주택이 됐으니 내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동일 세대 원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어요. 1세대 2주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세대원한테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원한테 상속을 받으면 이 특례가 적용이 안 돼서 주택수에 산입이 돼요.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이더라도 내가 상속받기 전에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 팔았을 때는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랑 별도 세대를 만들고 그리고 아들이랑 별도 세대를 만들고 만약에 아버지가 2주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이라도 이제 세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2주택을 가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을 별도 세대를 분리를 하고 1주택을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세대 각자 아들 입장에서는 난 별도 세대니까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세금적으로 또 조금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은 또 특례 적용이 불가하게끔 또 막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 특례를 적용받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2년 이전에 증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세대 분리하시면 또 적용은 된다라는 거. 그럼 이게 또 그러면 돌아가실 때 같은 세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는데 세대 합쳤다고 해가지고 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거봉양, 동거봉양으로 인해서 합가를 했을 때에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동일 세대 원이라면 또 특례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는 원칙은 안 된다고 했다가 어떤 사례는 되고 또 어떤 사례는 안 되고 세법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원칙에 해당이 되시면은 그냥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껴있다라고 하면 직접 판단하시지 마시고 꼭 세무사랑 상담하신 다음에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뭐 세금 낼 거 있으면 내시고 아니면 비과세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끝났고 이제 증여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잠시만 옷 좀 벗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증여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와 양도의 개념부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거고요. 양도는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증여는 공짜로 재산을 넘겨주는 거고요. 양도는 돈을 받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증여와 양도가 구분이 되고요. 일단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이따 볼 건데 양도와 증여세 계산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양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증여는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고려해 주지 않아요. 내가 얼마에 샀든지 간에 증여하려는 증여의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5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8억에 넘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양도세는 이 취득 가액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세금이 1억 400만 원이 나오는데 만약 우리가 5억에 취득했더라도 8억짜리를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세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6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더 나오는 거죠. 일단 보통 대부분이 양도세 이 취득 가액을 고려해 주는 것 때문에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증여보다 양도가 덜 나온다라는 거 이제 조금 인지해 주시고 잠깐 우리 증여세랑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증여세는 이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하는 시점의 현재 시세를 말하고요. 이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빼줘요.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계산을 해주고요. 그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우리 증여를 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납부는 만약에 뭐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없어서 못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3% 공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증여세가 1억이면 300만 원 공제되는 거니까 네, 이것도 신고 기한 내에 납부 못 하더라도 신고 꼭 하셔가지고 이것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증여재산 공제는 뭐냐? 증여재산 공제는 그 수증자를 기준으로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한도는 10년으로 하고요.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는다. 그럼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돼요. 그리고 내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다 하면 5천만 원, 대신 받는 내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10년에 2천만 원. 내가 직계 비속, 즉 아들한테 받는다 혹은 딸한테 받는다 5천만 원 공제되고요.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공제가 돼요. 이거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할아버지가 5천만 원을 손자한테 증여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5천만 원을 증여했어요.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 그러니까 그냥 10년간 5천만 원씩 공제를 했어요. 증여를 했어요. 할아버지 5천만 원, 아버지 5천만 원.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디 있어? 직계 존속한테 5천만 원씩 받은 거잖아요. 그럼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이거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증자, 즉 증여받은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 범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내가 어제 5천만 원을 받았고 오늘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할아버지한테 받은 걸 이미 공제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받은 5천만 원은 증여세가 과세가 돼요. 네. 그러니까 수증자를 기준으로 금액을 판단해야지 그냥 각자 증여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율은 1억 증여세,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40%, 50%. 근데 또 여기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 누진 공제액이 뭐냐면 1억일 때는 10% 세금이 나오고요. 그럼 1억일 때 공제되고 나서 이제 세율 곱하니까 과세 표준이 1억이라는 가정하에 세금은 1,000만 원이에요, 증여세.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1억 1,000만 원이야, 과세 표준이. 그럼 20%잖아요. 그럼 2,200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1,000만 원 때문에 1,200만 원을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율 변동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10%일 때는 빼주는 금액이 없는데 20%일 때는 1,000만 원을 빼주고요. 30%일 때는 6천만 원을 빼줘요.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일 때는 증여세가 1,000만 원이고 1억 1,000만 원일 때는 과세 표준이 1억 1,000만 원일 때는 세율이 20%로 2,200만 원이지만 무조건 1,000만 원은 빼주기 때문에 1,200만 원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증여세는 그냥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 금액을 빼준 거지 내가 부동산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양도세와 가장 큰 차이가 증여세와 양도세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빼줘요. 내가 이제 보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요. 거기서 내가 몇 년 보유했는지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 빼줘요. 제가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우리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고가주택, 즉 양도하는 가액이 12억 이상인 경우에는 또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 초과분은. 근데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했다 하면 6%를 빼주고요. 이 양도 차익의 6%. 그리고 한 15년까지 해서 총 30%를 한도로 이제 그 공제를 주고 있고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해서 1년에 250만 원을 또 기본 공제를 해줘요.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또 양도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가 양도세는 양도세에다가 지방세 10%가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증여세는 그냥 국세만 납부한다라는 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양도세 계산을 하고 지방세를 고려 안 한다면 만약 우리가 양도세가 좀 크게 나와서 5억이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지방세도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양도세 신고할 때. 얘 안 내가지고 신고 안 해가지고 괜히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양도세는 지방세가 무조건 10% 붙는다라는 것까지 인지해 주시고요. 양도세율은
23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개정이 돼서 1,400만 원 이하는 6%, 5천만 원 이하 15% 해서 쭉 가거든요. 45%까지. 지방세까지 하면 최소 6%에서 금액이 커지면 거의 50% 이제 세금으로 떼이는 거죠. 근데 이때에도 세율이 급격하게 변동되기 때문에 누진 공제액은 당연히 있고요. 우리 간혹 가다가 그 8,800 이하는 24%고 8,800만 원 초과는 35%여서 부동산 35%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을 또 싸게 파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율이 급격하게 변동된다 하더라도 8,800만 원일 때 24%일 때는 576만 원밖에 안 빼주는데 35%로 세율이 오른다 하더라도 1,544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8,800만 원일 때는 1,536만 원이 세금이 나오고요. 8,900만 원일 때는 세율이 35% 더라도 세금은 1,571만 원으로 별로 차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많이 여쭤보시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로자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 다 양도세율이랑 종합소득세율은 동일하니까 괜히 뭐 8,8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양도세와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희 그 수치 이렇게 보면 사실 좀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넣고 좀 판단을 해볼게요. 5억에 취득한 부동산이고요. 시가는 8억이에요. 그리고 10년을 보유했어요. 그거를 자녀한테 양도를 할까 증여를 할까 우리가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각자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양도세부터 계산을 해보면 양도가액 8억에 우리 5억에 취득했으니까 이 취득가액 빼줘서 양도 차익은 3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10년 보유했잖아요.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 1년에 2%씩 20%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6천만 원 공제하고 소득 금액은 2억 4천이 될 거고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 과표는 2억 3,700에 세율을 곱해서 쭉 계산해 보니까 지방세까지 7,8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증여세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냥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만 고려하다 보니 8억에서 5천만 원을 뺀 7억 5천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7억 5천이면 아까 봤듯이 30%에다가 마이너스 1억 6천이니까 증여세가 1억 6천5백이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들한테 재산을 이전하는데 양도랑 증여랑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그냥 나 이거 양도한 거다, 아들한테 돈 받고 판 거다 라고 하고 양도세로 신고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세무서는 이제 우리가 특수관계인 간에 양도를 한다. 그럼 원칙적으로 증여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았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징한단 말이에요. 증여세로. 그럼 이때 만약에 우리가 그 돈을 실제로 안 받았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했는데 돈을 받은 것처럼 꾸몄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당연히 우리는 증여세로 추징이 될 거고, 이때 무서운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증여세로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거니까 증여세 본세도 당연히 아깝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양도세로 우리가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은 증여세잖아요. 양도세랑 증여세는 세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도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무신고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산세가 20%가 붙고요. 3,300만 원이 붙겠죠, 가산세가. 거기에 이제 이 금액을 납부 안 했으니까 납부할 때까지 그거에 대한 가산세까지 해서 금액이 굉장히 커질 거니까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세무서에서 이제 소명 요구가 왔어요. 그럼 당연히 세무서에다가 계좌이체 내역으로 해서 내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 집을 팔았는데 이 팔았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돈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내가 돈을 지급한 이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되고요. 매매대금 지급 증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무서에서 이 계좌이체 내역을 요청할 때 그냥 돈을 준 것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앞뒤 한 달간 계좌이체 내역을 요청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뭐 당연히 꾸미시는 일이 없고 꾸미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앞뒤 한 달간 계좌이체 내역을 세무서에 요청을 하니까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뭔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아버지가 저한테 8억을 주고 너 이거 나한테 다시 보내라. 그러면 이 계좌이체 내역 등 대금 매매 대금 지급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 8억을 제가 매수자가 아들이 실제로 이 매수 대금이 있었는지까지 조사를 해요. 세무서에 이제 신고된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소득은 만약에 신고된 소득은 1억인데 내가 8억을 취득을 했다. 당연히 이건 누군가한테 증여받아서 한 거고 세무서에서 그렇게 이제 추정해서 세금 추징할 수 있으니까 이 계좌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매수 대금에 대한 자금 증빙까지 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시듯이 증여로 하는 게 양도세보다 세금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질은 증여인데 양도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증빙을 하지 못하면 추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 증여하는 것보다 양도랑 증여를 섞어서 한다면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세금이 적으니까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죠. 그거를 바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건데 이 부담부 증여의 의의부터 보면 부담부 증여는 담보권 등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채무도 수증자한테 같이 넘기는 증여를 말해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를 할 건데 그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증여할 테니 전세 보증금은 네가 대신 갚아라.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전세 보증금만큼은 돈 받고 파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같이 과세가 돼요. 왜냐하면 채무액만큼은 내가 돈 받고 판 거니까 당연히 양도세가 과세가 될 거고 그 증여일 현재 시세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은 공짜로 주는 거니까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죠. 우리 수치화해서 보면 우리 시세가 8억짜리 부동산 아파트인데 거기에 전세보증금이 5억이 껴있어요. 그러면 이 5억은 돈을 받고 파는 거랑 실질적으로 동일하니까 이 5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8억과 5억에 대한 차이는 3억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 과세 대상은 8억에서 채무액 5억을 뺀 3억이 되는 거고 양도세 과세 대상은 이제 채무액인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담부 증여를 이제 고려할 때 그 채무액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 보증금이 얼마고 그리고 만약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담보대출이 얼마고 이거는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이 증여재산가액을 뭘로 할지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증여재산가액은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정해주고 있어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을 해라. 이렇게 정해주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그 세법에서 그 증여재산가액은 무조건 이 순서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 얘를 적용하는 거고 얘가 있으면 얘가 있으면 얘가 없고 얘가 있으면 얘 적용하고 얘네 두 개가 없고 얘가 있으면 얘를 적용하고 다 없을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가액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매매 사례 가액은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매매 가액을 말해요. 여기서 이 매매 사례가액과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매매 사례가액은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증여하려는 부동산을 6개월 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액을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은 아버지가 저한테 부동산을 증여할 건데 아버지가 취득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취득할 때 취득세 내잖아요. 그리고 아들한테 증여하면 또 아들이 또 취득세 내야 되는데 굳이 그 취득세를 2번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매매 사례가액은 사실 적용례가 많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평가 기준일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사실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그 시세가 만약에 시세가 지금이랑도 동일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평가심의위원회라는 심의를 거쳐서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증여할 물건을 2년 이내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이 가액이 증여재산 가액이 될 수 있다라고 고려를 하시고 세금을 신고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가액은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평가사들한테 의뢰하는 거니까 수수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유사매매 사례가액.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혹은 홈택스에 상속 증여재산 평가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일단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평가 대상 주택가, 즉 증여하려는 주택가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 대상 주택가 전용 면적의 차이가 5% 이내여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 대상 주택가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도 5% 이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 시가가 5% 이내여야 되고 전용 면적이 5% 이내여야 되고 그리고 동일한 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준 시가. 기준 시가는 우리 그 재산세나 종부세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액이잖아요. 이거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열람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그냥 네이버에 공동주택 가격 열람 혹은 개별주택 가격 열람 치시면 기준 시가는 조회 가능해요. 어렵진 않고요. 이제 이 각각의 가액을 뭘로 하는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혹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고요. 기준 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혹은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확인 가능하고 감정평가는 의뢰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일단 감정평가는 별도로 우리 유사매매 사례가격이랑 기준 시가만 볼게요. 유사매매 사례가격이 7억인데 기준 시가가 3억이에요. 이거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수구 내에 있는 아파트 제가 조사해서 따온 숫자고요. 유사매매 사례 지금 기준 시가가 작년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세와 기준 시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7억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럼 그때 1억 3,500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준 시가로 하면 기준 시가는 3억분이 안 돼서 세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억 가까운 세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유사매매 사례가 감정평가는 우리가 안 받았다는 전제하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유사매매가액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봤듯이 이 위에 세 가지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또 운 좋게 유사매매 사례가격이 우리가 증여하는 시점에 유사매매 사례가격이 없어서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어요. 그럼 증여세 4천만 원 내고 끝났겠죠.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세무서 입장에서 보자고요. 세무서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1억 가까운 세금을 덜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원래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는 가능한데 이 세무서에서 자체 감정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안 받더라도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어서 기준시가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감정을 받아서 그 가액으로 증여세 추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여하는 시점에는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기준시가로 했어요. 근데 세무서도 감정평가 받으려면 수수료가 들 거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운 좋게 또 감정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우리가 증여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액으로 또 추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적게 신고해서 좋긴 하지만 추후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이 2년까지는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감정평가를 받으면 6억에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
정말 시세 7억인데 1억까지 감정평가 떨어질 수, 이게 감정평가사들도 합법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그 범위 내에 있는 금액으로 최대한 범위 내의 금액을 산정해 줄 거고요. 대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이거 지금 유사매매 사례가격이 좀 비싸다 해서 좀 감정가격을 낮게 받고 싶으면 평가사한테 부탁을 하면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7억짜리 부동산인데 6억의 감정평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고, 이때 만약에 우리가 그 유사매매 사례가격이 없다는 가정하에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은 4천만 원이고 4천만 원이지만 2년 이내에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받거나 혹은 2년 이내에 이 가액이 나오면 세금이 추징당하는 게 무서우니 감정평가를 받아서 6억에 받아서 세금 신고를 해버리면 아까 우리 봤듯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뒤늦게 2년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감정가액이 유사매매 사례가액보다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액을 확정을 해버리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나오든 아니면 세무서에서 감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기에는 조금 불안하니 안정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재산 가격을 확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이제 증여세 추징되는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거겠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어요. 이걸 만약 6억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해당 부동산을 팔잖아요.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아까 제가 파는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그 취득 가액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받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내가 추후에 팔 때 취득 가액은 이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할 때 가액이 돼요. 이거 제가 사례로 우리가 지금 증여받고 양도할 때까지 전체적인 기간의 세금을 계산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의 세금만 계산하는 거는 사실 좀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시로 제가 가져온 게 유사매매 사례가액 7억, 기준시가 3억, 감정평가 6억이고요. 증여세 신고할 때 7억일 때는 1억 3,500, 기준 3억일 때는 4천, 감정평가는 1억 5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내가 증여받은 부동산 언젠가 팔 거잖아요. 그죠? 팔 때 양도세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에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 취득가액이 바뀌어요. 내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7억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서 1억 3,500을 냈어요. 그럼 내가 이 부동산을 10억에 팔잖아요. 취득가액이 7억이 돼서 양도차익 3억에 양도세 1억 400 해서 총 세액은 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어서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3억에 대해서 4천만 원 세금 내서 그때는 좋았는데, 이걸 당장 팔 때 돼서 보니까 양도가액은 10억인데 취득가액이 3억이 돼서 7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2억 8천만 원 정도를.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3억 2천으로 거의 1억 가까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여를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가액을 낮추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추후에 양도할 때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또 만약에 내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신고하기는 좀 너무 사실 부동산 상승장에 이 금액이 찍혀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시세는 이게 아닌데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찍혀 있어서 내가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이걸로 해야 될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안전하게, 기준시가로 하면 또 불안하니까 감정평가 받아서 안전하게 6억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그럼 6억일 때 증여세는 1억 500이 될 거고, 추후에 양도를 할 때 이 증여받은 가액 6억이 취득가액이 되니까 4억에 대한 세금이 계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2억 5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안전하게 가는 방법, 안전하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는데 아들이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세팅을 할 거야. 아들이 양도할 때는 1세대 비과세 세팅하면 이 취득가액이 사실 뭐가 되든 간에 세금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들한테 증여했는데 아들이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사실 증여세를 가장 적게 내는 게 유리하겠죠. 다만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세무서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저한테 상담 오시면 저는
만약에 그 아들이 증여받은 아들이 비과세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기준 시가보다는 감정평가를 그냥 최대한 낮게 받아라. 그리고 가액을 확정해서 안전하게 신고를 해버려라.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우리가 기준 시가 신고하면 저희가 감정평가 받을 때는 최대한 저희 유리하게 감정평가 해달라고 하겠죠. 근데 세무서에서는 왜 납세자 뭐하러 유리하게 해줘요? 평가 비용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 뜰 때는 못해도 평균값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받아서 신고했을 때는 이건데 유사매매사가액이 7억이면 보통 감정가액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7억으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평가 받았으면 1억 500인데 세무서에서 받아서 3천만 원까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감정평가 받아서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감정평가사 수수료는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증여재산가액을 뭘로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증여랑 100% 증여할 때와 그리고 부담부 증여를 100% 증여할 때와 부담부 증여를 이제 양도와 증여를 섞어서 하는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세금 차이를 조금 볼게요. 일단 가정은 시세는 7억이고요. 보증금은 3억이 껴있어요. 전세보증금. 그리고 이 부동산은 4억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100% 증여를 하면 취득가액이랑 보증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세 7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이 될 거고 증여세는 1억 3,5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우리 취득하면은 일단 우리가 뭐 그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할 때 취득세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4%거든요. 이게 시가 인정액의 4%에서 2,800만 원. 100% 증여하면 이 보증금이 껴있다 하더라도 100% 증여하면 1억 6,3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반면 부담부 증여로 하게 되면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요. 부담부 증여로 하게 되면 보증금 3억을 같이 넘기면 증여세가 6천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양도세는 2,200만 원. 얘는 근데 만약에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면 당연히 얘는 세금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취득세는 우리 그 아까 부담부 증여는 보증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보증금과 시세의 차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도 동일하게 이 차이 4억에 4% 1,600만 원이 과세가 될 거고요. 양도세는 1주택이라는 가정하에 550만 원에서 한 그 1억 300만 원. 그래서 100% 증여하는 것보다 부담부 증여, 즉 증여와 양도를 섞어서 하는 게 세금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연수구 내에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이 정도로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넘긴다라고 하면 6천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부담부 증여로 하면. 그럼 또 이제 세무서에서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이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올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를 할 때 고려 사항은 첫째, 수증자가 즉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전세 보증금 또는 그 담보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금액이라든지 그런 걸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부담부 증여 등기를 우리 뭐 부담부 증여를 하든 증여를 하든 등기를 치잖아요.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될 건데 만약에 소유권 이전할 때 그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소득이 없으면 부담부 증여로 등기를 안 쳐주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만약 소득이 없으면 부담부 증여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할 당시에 소득이 있어서 부담부 증여로 등기를 쳤어요. 소유권 이전까지 하고 세금 신고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세무서에서 실제로 수증자가 돈을 갚았는지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갚았는지 사후 관리는 무조건 할 거고요. 물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게 무조건 더 유리하실 거예요. 가산세까지 나올 거니까. 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2번 담보대출 원리금이 전세보증금 상환했는지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전세보증금이 있는 걸 부담보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가 2년 뒤에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 수증자 아들의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면 안 되고 왜냐면 전세보증금은 4억인데 저는 아직 소득 신고된 게 1억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3억이 비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줬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당연히 믿지 않겠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나갈 때
다른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전세보증금을 상환해 주시든지, 받아서 상환해 주시면 명백하니까 소명자료로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 내가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보증금은 못 받는 거겠죠.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그러면 대출이자 아깝더라도 그냥 대출 받아서 상환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대출이자 해봐야 5%인데 뭐 많아봐야 5%인데 증여세는 일단 1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여세 조금 아끼려고, 아니 대출이자 아끼려고 괜히 증여로 추정돼가지고 증여세 추징당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 들어가 살 거라면 그 대출 받아서 상환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 가액을 얼마로 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매매사, 이게 제가 이 감정평가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유사매매 이거 7억, 3억, 4억이라는 가정하에 세금이 1억 300만 원이거든요. 부담부증에 했을 때.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5천만 원을 떨어뜨리잖아요, 시세를. 그러면 이 감정평가 그 수수료 한 1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근데 감정평 5천만 원을 떨어뜨리면 세금이 8,500만 원으로 거의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수수료 드는 거 아까워가지고 괜히 이거 안 받아버리면 세금적으로 훨씬 더 불리할 수 있으니까, 감정평가도 의사결정하실 때 비용이 들다 하더라도 꼭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부담부증에는 여기까지 됐고, 그 하나 이거는 또 별도로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 그 2월과세 규정이라고, 우리 증여한 날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뭐 일정 기간 동안은 부동산을 못 판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 2월과세 규정 때문에 그런데, 그 정의부터 보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한다면,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 가액은 증여세 신고할 때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그 증여재산 가액이 없어지고 그냥 그 취득 가액을 증여자, 아버지가 최초에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 가액으로 봐요. 이 규정이 왜 생겼냐면, 보세요. 남편이 3억에 취득한 거고 양도 가액이 7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 2월 과세 규정이 없으면 제가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6억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그럼 7억짜리 부동산을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6억이 공제가 돼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1억이고, 그럼 증여세는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배우자가 증여받은 다음에 바로 다음 날 팔아요. 그러면 원래 이 규정이 없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겠죠. 7억. 그리고 내가 7억에 팔았으니까 양도세가, 과표는 0이어서 양도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3억에 원래대로라면 세금을 1억 4,700을 내야 돼요. 내가 3억에 사서 7억에 팔았으면 1억 4,700을 내야 되는데, 이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양도했기 때문에 세금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사실 이거 원래 5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23년부터 또 10년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뭔가 세금을 줄이는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판다라고 하면 이 증여세 신고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이 취득 가액은 증여재산 가액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최초에 증여자가 취득한, 저희 아버지가 취득한 가액으로 해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여가 그냥 증여가 없어지는 효과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게 2월 과세 규정을 조금 잘 활용하면 세금을 하나도 그 증여세만 내고 끝날 수가 있는 게, 아까 봤듯이 2월 과세 규정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 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했을 당시의 가액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취득 가액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증여받은 수증자, 아들이 양도한 것까지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득가액만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별도 세대의 자녀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증여세를 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갖춘다면 이 2월 과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뭐 취득가액이 얼마로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취득가액 빵원으로 하더라도 난 비과세인데, 그래서 비과세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2월 과세 규정 활용해가지고 만약에
그 양도받는 아들이 비과세 세팅까지 가능하다면 이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봐봐요. 아들한테 증여하고 아들이 비과세를 받는다면 또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금이 또 엄청나게 탄로되는 거잖아요. 많이 못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 2월과세 규정의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수증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수증자, 즉 증여받은 제가 아닌 아버지가 실질로 양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세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버지한테 증여받고 증여세 조금 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팅한 다음에 양도세 안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제가 집 사는 데 쓰던가 아니면 내가 전세 들어가는 데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아버지한테 드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증여라는 걸 통해서 증여라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있었던 거지 아버지가 양도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매 대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그 매매 대금을 뭐 만약에 진짜 아버지한테 빌려 드릴 거다. 아버지한테 난 준 게 아니라 빌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용증 꼭 쓰시고 그리고 그 이자까지 매달 이체하는 그 정도는 최소한 해놔야 추후에 세금 추징당하는 일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최근에 많이 하는 게 지금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좋지는 않지만 부동산 가액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 떨어졌을 때 내가 아들한테 뭔가 양도를 하겠다. 이거는 그거예요. 증여가 아니라 양도예요.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양도인데 내가 아들한테 팔겠다. 근데 시세가 만약 7억이면 7억에 팔기는 뭐하니 30%를 떨어서 저가 양도를 하는 거죠. 4억 9천에.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아들한테 30% 싸게 파는 거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것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게 저가 양도를 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판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판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저가 양도를 내가 샀어. 저가 양도를 샀어. 그러면 나는 7억짜리를 4억 9천에 샀기 때문에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가 돼요. 양수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양도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증여세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나야 증여세를 과세하거든요. 예를 들어 7억짜리 부동산을 4억 9천에 양도를 했어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2억 1천만 원이라는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2억 1천만 원은 시가의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은 없는 거죠. 다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도세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30%가 아니에요. 양도세는.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차이가 나는 경우 시가를 거래대금으로 양도세를 과세해요. 뭐냐면 아들 입장에서는 30% 싸게 샀다 하더라도 이익을 얻었지만 그거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증여세는. 근데 아버지가 실제로 30% 싸게 4억 9천에 팔았다 하더라도 시가보다 5% 싸게 팔았네. 이 규정 적용해서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그 예시 들어서 시가 7억 취득가액 4억인데 자녀한테 이전 증여 아니고 양도예요. 양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저가 양도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계약서는 시가의 70%인 4억 9천으로 작성을 해요. 그러면 4억 9천으로 작성하면 우리 시가의 30%보다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양도세는 5%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그 계약서상 매매 대금이 아닌 양도세는 시가로 계산이 될 거예요. 우리 수치화에서 보면 증여세는 당연히 매수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은 거니까 증여세가 과세가 될 건데 계약서상 매매 대금은 4억 9천, 시가는 7억, 증여 대상 가액 2.1억으로 30% 이상보다 차이 안 나니까 증여세 없고요. 그리고 양도세,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계약서상 매매 대금을 4억 9천으로 썼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가 나는 4억 9천으로 매매 계약서를 썼으니 양도세 신고를 4억 9천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 가액 4억 9천, 취득가액 4억, 아까 4억에 취득하겠다고 했죠. 4억 해서 9천만 원, 1,760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세무서에서
이 저가 양도의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때문에 추징이 날라올 거예요. 이거 그 시가보다 5% 싸게 팔았네요. 이거 그 시가로 해서 저희 양도세 추징할게요. 해서 8천만 원 가까운 돈에다가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조사가 들어오면 거의 이제 한 뭐 빨리 들어오면 좋은데 뭐 2년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란 말이에요. 2년이면은 가산세만 최소 30% 붙거든요. 이거 정말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싸게 팔아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이 부분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7억에 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계약서를 4억 9천에 썼다 하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7억에 해야 된다라는 거. 다만 만약에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아들한테 파는데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됐어요. 근데 나는 아들한테 이번 기회에 내 주택을 넘겨주고 싶어. 그러면 저가양도를 이용하면 돼요. 계약서는 4억 9천으로 쓰고 아들 입장에서는 2억 1천만 원 30%보다 차이 안 나니까 증여세 안 낼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일단은 시가 7억인데 시가보다 30% 낮게 썼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팅됐으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세금 안 나오는 거니까. 예,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지금 양도예요. 양도. 4억 9천이란 대금으로 아들한테 양도를 한 거지. 이게 만약에 증여로 판단되잖아요. 그러면 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가 7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매 대금을 4억 9천만 원을 아버지한테 실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냥 나는 무상으로 취득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가양도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일단 세무서랑 우리 일단 30%와 이 30%와 5%는 시가를 기준으로 30% 밑으로 5% 밑으로를 따지잖아요. 시가를 확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무서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시가 때문에 뭔가 잘못됐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이 시가가 적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조사가 들어오면 그게 긁어부스럼이 돼서 괜히 다른 것까지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정평가 받아 진행하는 게 무조건 맞고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세무사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 대금은 무조건 4억 우리가 싸게 샀더라도 4억 9천은 무조건 지급이 돼야 돼요. 4억 9천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증여 문제가 발생해서 증여세 4억 9천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세인 7억에 대한 증여세가 추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4억 9천 양수자 아들은 4억 9천에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4억 9천이라는 거래 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능력을 볼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또 그냥 이거는 증여였다. 7억에 대해서 증여세 추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꼭 고려하셔서 그냥 단순하게 뭐 30% 싸게 팔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추후에 추징당하는 문제가 없으실 거니까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끝이고 이제 바쁘시겠지만 이제 질의 주신 게 있어서 이거 제가 구청에다가 이제 질의 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추린 거거든요. 대부분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강연 내용에 있었던 강연 내용으로 답변이 된 것 같고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 이 정도만 제가 이제 좀 답변을 드릴 건데 1세대 1주택으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첫 번째 집은 현재 30년째 살고 있고 두 번째 집은 2012년부터 어린이집으로 이제 2022년까지 운영하다가 월세를 줬대요. 그러면 이거 일단 우리 중과세 제도가 있긴 해요. 다주택자, 우리 2주택 이상부터 중과세 제도는 있긴 한데 일단 연수구는 조정대상 지역 아니잖아요. 그죠? 조정대상 지역 아니면 양도세 중과 안 되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지금 서울의 용산이랑 서초랑 강남이랑 송파 그 네 군데가 조정대상 지역인데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기간이니까 중과세는 적용 안 될 거고요. 다만 이 질문을 주신 취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양도세가 중과되는지가 아니라 이게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내 어린이집으로 주택이 하나가 있고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동춘동 아파트를 팔 때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야 이 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월세 받고 있는 거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어린이집으로 과거에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주택자가 한 해의 주택을 처분을 하면 우리 합산되시는 거 아시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주택을 여러 개 팔면 그 여러 개가 다 합산돼서 이제 세금이 과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A주택 양도하고 24년도에 B주택을 양도하면 그냥 양도 차익 과세 표준이 2억이라는 가정하에 23년에 6,100만 원 내면 되고요. 24년에 B주택 양도해서 1억 내면 되는데, 만약 우리가 24년도에 A, B주택을 다 양도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과세가 돼서 1억 9천으로 세금은 한 3천만 원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부 부담보증으로 받았던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부담보증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춰지면 그 비과세 가능하고요.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가정하면 이거는 계산 산식은 좀 복잡해요. 그 증여 부분이랑 양도 부분이랑 또 발라낸 다음에 취득가액 계산하고 또 양도가액 계산해야 돼서, 일단 비과세는 가능하되 세금이 되면은 그냥 뭐 그때 가서 이제 뭐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이 거주하다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됐는데 3년 전 분양받은, 이거 혹시 질문 누가 계시나요? 혹시 질문하신 분? 제가 이거 주제로 뽑은 거는 아까 우리 상속주택이랑 또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같이 껴 있어서 이거 복습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답변 드리려고 내용을 넣어놨는데, 일단 자리에 안 계시고 조금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우리 조특법 99조 이 감면 대상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그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빠져주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 주택은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비과세, 이 주택이 있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뭐 이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끝났고요. 제가 좀 많이 처음에 떨려서 많이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이세용 세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강연 중 사전 접수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 질문하실 분은 강연 종료 후에 연단 밑에서 강사님께 간단하게 질의하시면 강사님께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연 후 설명에 만족도 조서가 있사오니 행사 진행표의 QR코드 또는 여러분이 받으신 문자의 만족도 조사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4 알기 쉬운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